사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핵심적인 건 다 봤어요. 훈련하고 예측하고 평가하는 거. 이것까진 다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성의 스케일을 맞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했던 코드를 다시 한 번만 좀 살펴볼게요. 이게 저번 시간에 했었던 코드인데, 자, 데이터 프레임이 있죠. 우리가 그냥 데이터 전체 환자 2,000명의 헤모토크릿과 헤모글로빈 값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그냥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헤모글로빈 수치 6,000개, 2,000개를 싹 다 때려 넣어서 헤마토크릿 2,000개를 맞추도록 훈련을 시켰죠. 그 다음에 개로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93.4%가 아니죠. 93.4라는 어쨌든 네, 괜찮은 R제곱 값이 나왔는데 평가 지표가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치면 되냐? 네,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왜 안 되는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뭘 한 거냐면요. 똑같은 데이터, 그러니까 전체 2,000명짜리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고 전체 2,000명짜리 데이터로 평가를 해버렸죠. 이런 상황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 짓이랑 네, 네, 이 짓이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르친 내용은 요거 다음 중 딥러닝 알고리즘인 것은 1, 2, 3, 4 요 문제로 애들한테 가르쳐 놓고 애들한테 시험에다가 이 문제를 똑같이 낸 거예요. 네. 왜냐면 애들한테 문제를 미리 던져줘 놓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한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이 2,000명의 데이터를 싹 다 넣어서 이걸로 훈련시켜라, 이걸로 공부를 해라라고 해놓고 그 똑같은 2,000명짜리 데이터로 네, 평가를 해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학생들한테 21년부터 24년까지 기출문제로 공부를 시켰으면 25년도라는 완전히 새로운 출제를 해가지고 애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훈련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에서 규칙을 찾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데이터와 이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머신러닝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2,000명이 있으면 1,000명은 규칙 찾기 훈련시키는 데 쓰고 1,000명은 진짜 평가하는 데 쓰고 이 둘이 겹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별도의 자료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아까 전에 학생들한테 안 가르친 내용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별도의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물론 새로 구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자 2,000명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으면 새로운 환자 500명으로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러면 IRB 다시 써야 되고 연구계획서 다시 내야 되고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 이미 2,000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뭐 1,000대 1,000, 1,500대 500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일부를 훈련용으로 주고 일부를 평가용으로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훈련용과 평가용으로 분리를 한다. 자,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둘로 나눴을 때 우리가 훈련 데이터에 포함되는 얘를 트레인 셋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평가용으로 사용하는 나머지 부분을 테스트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제 구조를 트레인 셋으로 규칙을 찾게 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평가를 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질렀죠. 1,000대 1,000으로 쪼개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정도의 크기로 나누는 것이 가장 최적일까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 근데 사실 머신러닝에서 둘 다 중요하긴 해요. 평가를 제대로 해야 얘가 지금 올바르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애초에 제대로 된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두 마리 다 놓칠 수 없는 토끼기는 한데 당연히 머신러닝을 우리가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훈련을 정확하게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 세트에 더 많은 비중을 몰아줘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몰아주느냐? 업계 표준은 8대2로 쪼갭니다. 2,000명이라면 1,600대 400명으로. 이렇게 쪼개는 게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밑에다 약간 부연을 써놨는데 평가 세트는 사실 진짜 목적이 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샘플이 있다. 우리가 100만 명의 데이터가 있다. 그럼 거기서 20만 명이나 평가 세트로 쓸 필요가 있냐? 그건 딱히 아니라는 거죠. 평가 세트로는 한 1,000명, 만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이즈,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저의 직관으로는 한 2만 샘플 정도? 1, 2만 샘플 정도까지는 8대2 스플릿을 하되 그거를 넘어가기 시작한다. 뭐 10만, 100만 케이스로 넘어간다 그러면 뭐 9대1, 99대1 이런 식으로 아주 큰 폭으로 분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8대2로 분리를 하는 게 맞지만 샘플 자체가 워낙 크면 테스트 셋, 트레인 셋 비율을 훨씬 더 올려도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봤었던 것 중에, 아니, 제가 해봤었던 거죠. 그 음성 분류하는 게 있는데, 음성 데이터가 진짜 많았거든요. 어느 정도면 한 8,000시간 분량이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 그 정도면 진짜 데이터가 커요. 그러면 저는 그냥 과감하게 9대1 분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훈련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느냐? 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전에 입력 데이터라던가 평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여기다가 우리가 fit 아니면 스코어 함수에다가 직접 데이터 프레임의 헤모글로빈 2차원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헤마토크리트 1차원으로 이렇게 넣어줬죠. 근데 사실 이거를 여기다가도 넣을 거고 스코어에다가도 넣을 거고 나중에 얘를 뭐 프레딕트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자주 활용할 거잖아요. 우리가 코딩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주 쓰이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한다? 추상화, 변수로 만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 프레임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얘네들은 계속 쓰일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네를 직접 입력해주지 않고 변수의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일반적으로 입력 데이터로 들어가는 애들은 X로 놓고요. 너 왜 안 바뀌니? X로 놓고요. 그 다음에 출력, 그러니까 타깃 데이터로 들어가는 애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Y로 놓습니다. 이렇게 나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x를 갖다가 y를 맞춘다라는 일반적인 그 함수 구조에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제가 x랑 y 각각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해서 쓴 거 보이세요? 네. 이거는 그냥 관습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입력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2차원 데이터 프레임으로 타겟 데이터는 1차원 시리즈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선형대 수학적인 관례? 아무튼 네. 그래서 2차원 배열은 대문자로, 그 다음 1차원 배열은 소문자로 써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저는 네, 저 x, y만 가지고 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 제가 입력이고 제가 타깃이구나. 얘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랑 y라고 변수의 이름도 붙여줬겠다. 이제 진짜로 스플릿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쪼개느냐? from 마찬가지로 사이킨런에서 단순히 AI 모델들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함수들도 되게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from scikit-learn model selection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모델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죠. 여기에서 import train test split이라고 하는 좀 긴 이름의 함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세트를 스플릿, 분리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져와 놓고 이 함수의 기본 작동 원리를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얘를 내가 설정해준 비율에 따라 둘로 랜덤으로 쪼개서 1번, 2번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여기다가 x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앞쪽에다가 X 트레인, 뒤쪽에다가 X 테스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구조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X라는 전체 2,000명 전체 헤모글로빈을 싹 다 입력을 받아서 얘를 우리가 뭐 8대2로 설정을 해줬다. 그러면 자동으로 1600개, 400개로 랜덤으로 섞어서 쪼개서 1600개 쪽은 X 트레인에 테스트, 그 다음에 400개 쪽은 X 테스트 쪽에 이렇게 나눠준다,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구조를 처음 보지 않았어요. 아, 뭔 얘기냐면 이렇게 변수 두 개 돌려주는 거 얘기한 건데 우리 그 의학 통계학 할 때 F값, P값 이런 식으로 반환하는 거 봤었죠? T값, P값 이런 식으로. 네, 그냥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Y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Y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Y. 이런 식으로 쪼개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입력 데이터, 헤모글로빈도 8대2로 쪼갠 거고,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원하는 비율로 쪼갠 거고, 그 다음에 타깃 데이터, 헤마토크릿도 이제 원하는 비율로 트레인 테스트로 쪼갠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매번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 이 트레인 테스트는 얘를 합칠 수 있어요. X랑 Y라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X 트레인, X 테스트. 앞에 있는 X는 이렇게 앞에 두 개로, 그 다음에 Y 트레인, Y 테스트. 뒤에 넣어준 Y는 그 3번, 4번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도록 함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쭉쭉쭉쭉 분리를 해준다. 이거 어떤 구조인지 이해되세요? 네. 뒤에서 굉장히 흐뭇하게 끄덕끄덕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지정해준 비율로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비율은 어떻게 넣느냐? 이 뒤에다가 옵셔널 파라미터로 테스트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테스트 사이즈가 0.1이다. 무슨 얘기냐? 전체 데이터 2000개 중에 0.1 비율에 해당하는 200개만큼을 테스트로 나머지 1800개는 트레인으로 보내겠다. X랑 Y 각각에 대해서 둘 다. 우리는 지금 8대2 스플릿 할 거니까 비율을 0.2로 쳐주면 되겠죠. 자, 이 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아, 네. 한번 실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네, 여기 잠깐만 화면 봐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X를 출력을 해보면 2000명의 입력값,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Y를 출력해보면 마찬가지 시리즈니까 좀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2000명의 헤마토크릿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어낸 X 트레인을 한번 쳐보면 지금 정확하게 1600명으로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 X에서 요런 이렇게 순서로 쭉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랜덤으로 막 배치를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줄 수가 있다. 네. 그러면 반대쪽 X 테스트도 나한테 왜 그러니? 반대쪽 X 테스트도 잘 분리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X 테스트 이렇게 출력을 해줘 보면 아 여기도 400개가 올바르게 분리가 됐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시겠죠? 트레인 테스트를 분리를 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트레인 테스트라는 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600대 400으로 랜덤으로 매번 쪼갠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연구 같은 걸 할 때는 재현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를 다른 사람도 얻어낼 수 있어야 내 연구 결과가 유효한 결과예요. 특히 이게 막 새로운 원자 발견하고 물질 발견하고 할 때 되게 중요하죠. 그 초전도치, 네, 뭐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상대방도 재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매번 이렇게 데이터를 뽑을 때마다 랜덤으로 분할이 돼버리면 그거는 사실 재현성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재현성을 위해서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또 다른 옵셔널 파라미터로 랜덤 스테이트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랜덤으로 난수를 추출할 때 시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1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언제나 1이라는 걸 기준으로 난수를 뽑아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 값이 고정돼 있으니까 랜덤으로 뽑더라도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를 원한다 하면 랜덤 스테이트를 따로 어떤 숫자 하나를 정해줘서 아무 숫자나 쓰셔도 돼요. 아무튼 고정만 해주면 된다. 뭔 소린지 이해되세요? 네. 아무튼 분리를 할 때 임의로 섞어가지고 분리를 하는데 그게 매번 바뀌면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랜덤 스테이트라는 걸 한 가지 정수값으로 고정을 해주면 매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통 그럼 이 숫자를 얼마로 고정을 하느냐? 이거 진짜 TMI니까 그냥 잠깐만 들어주세요. 보통 42로 고정하거든요. 이게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약간 과학 쪽 너드한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더글라스 애덤스 소설 중에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해답이 42라는 숫자라는 되게 기괴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너드한 과학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네, 보통 그냥 관습적으로 42로 고정을 합니다. 진짜 규모식스러운 소리였고요. 네, 넘어가 볼게요. 제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제대로 이제 테스트를 나눴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들이 코딩 하시다 보면 그런 그 개발자 특유의 너드한 문화를 만날 일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 이름도 무슨 드라마보다 정했다 그러고 막. 아무튼, 자, 트레인 테스트도 나눴죠.
자, 이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LR.fit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저 선형 회귀 모델을 훈련을 시킬 건데 뭘로 훈련을 시킬 거냐? 트레인 데이터로 훈련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입력 데이터랑 타깃 데이터에 그냥 X랑 Y,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해서 1600개만 딱 우리가 훈련 데이터로 분리해준 1600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 셀을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뭐 어쨌든 결과는 똑같죠. 훈련이 알아서 잘 됐겠죠. 참고로 0.0초 훈련이 굉장히 빠르죠. 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에 써놨던 요 LR.coefficient와 LR.intercept를 확인해 보면 여기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식을 잘 추정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무슨 의미냐? y는 2.6 플러스 한 6.03 정도로 지금 식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죠. 코이피션트가 가중치 W 값, 뒤에 붙는 인터셉트가 바이아스 편향, 상수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뭐 예측은 안 중요하니까 일단 잠깐 패스를 하고 그러면 이제 진짜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평가를 할 때는 자, 아까 훈련을 트레인 셋으로 했으니까 평가는 뭘로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말한다고 안 잡아먹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로 X 테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Y 테스트 이렇게 마찬가지로 입력 타깃의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랑 되게 비슷한 성능이 나와요. 아까 R제곱 값이 한 0.94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제 0.936, 뭐 비슷하게 되게 높은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좀 TMI이긴 한데 정확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 나왔다 하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R제곱 값은 하한이 없기 때문에 0.5가 나와도 생각보다 괜찮은 추정일 수도 있어요. 네, 진짜 TMI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도처럼 딱 몇 퍼센트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제대로 느껴보고 싶으시면 그 네, 진짜 성능 최악인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면 그 R제곱 값 마이너스로 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마이너스 91까지 찍어봤습니다. 제 인생 기록이에요. R제곱 값.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뭘 한 건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처음에 썼던 시도는 입력과 타깃을 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시험 친 약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를 0.2라는 정확한 비율로 분리를 해서 트레인으로는 훈련을, 테스트로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 밑에 스코어로 나온 저 지표는 믿을 만한 척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식을 찾아내는 이런 제일 간단한 구조의 선형회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니? 네. 대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조금만 이 모델을 확장시켜 볼 거예요. 어떻게 확장을 시키냐? 지금 우리는 헤모글로빈이라는 하나의 수치만 가지고 헤마토크릿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요인, 어떤 변수들은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선형 회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입력 변수가 헤모글로빈 하나였지만 입력 변수가 여러 개가 되는 케이스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예측해 볼게요. 물론 이걸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기는 한데 그냥 문제를 위해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으로 평균 혈압을 예측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평균 치면 되니까 사실은 뭔가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예측이. 그렇지만 어쨌든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라는 SBP, DBP라는 두 가지 입력 변수를 가지고 BP라는 타깃 변수를 예측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장되면 이걸 우리가 다중선형 회귀라고 부르거든요. 아까 전에 입력 변수가 딱 하나였던 이런 y는 wx 플러스 b꼴 저런 문제는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변수가 x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SBP도 들어가고 DBP도 들어가고 입력 변수가 여러 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으로 쭉 썼을 때 x0, x1, x2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는 이 식을 우리가 다중선형 회귀 문제라고 부릅니다. 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문제가 진짜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거랑. 왜 그러냐면 단순 선형 회귀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x값과 y값 조합에 대해서 이 변수, 이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w와 p를 경사각으로 찾는 거였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차피 우리가 x0, x1, x2 점점점점이 얼마일 때 얼마의 y가 나와야 되는지 얘는 다 훈련 데이터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가장 잘 설명해주는 w0, w1, w2 점점점 and b를 다 그냥 찾으면 되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개수가 늘어났다라는 것 외에는 단순 선형 회귀 문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저 W0부터 WN, 그 다음에 B를 전부 다 랜덤한 그냥 뭐 0 같은 값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냥 각자 전부 다 손실함수에서 그 편미분계수, 그라디언트를 구해요. 그 다음에 그만큼씩 모든 파라미터를 다 조금씩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또 계산해서 좀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구현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선형회귀와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같다는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특별히 다룰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한번 훈련시켜 봅시다. 자, 다시 여기로 와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거냐? SBP와 DBP로 일반 평균 BP를 예측하는 문제를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입력 데이터 X와 타깃 데이터 Y를 각각 만들 건데 입력 데이터 X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데이터 프레임에서 SBP와 DBP만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서 아마 데이터 프레임에서 네. 여러분들 실행시키실 때 요식 잘라주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우리 실습할 때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 두 컬러만 남겨라라는 얘기를 했었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두 컬러만 남겨버리면 SBP, DBP, BP가 다 없겠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뭐 일정한 형태로 한번 복구를 해주신 다음에 불러와 주세요. 자, 지금 이 식 어떤 구조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X는 아까 전에 입력 데이터 2차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SBP, DBP 두 개 컬럼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Y는 타깃 데이터. 그래서 BP라는 컬럼 하나만 시리즈로 갖고 온 거예요. 뭔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머신러닝 연구는 타이핑이 빠른 사람이 잘합니다. 여기까지 된 사람 반짝반짝. 네, 뭐 그냥 됐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하면 이제 다시 우리가 원하는 X랑 Y가 만들어졌겠죠. 혹시 뭔가 오류가 난다, 막 그런 컬럼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문구가 뜨면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 제대로 한번 더 초기화를 해주시면 잘 될 거예요. 아무튼 X랑 Y 만들었죠.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제대로 훈련과 평가를 진행하려면 저 X와 Y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려면 내가 공부한 자료로 시험 치는 그런 이상한 평가를 하지 않으려면 저 X와 Y를 그렇죠. 분리해야 된다. 트레인과 테스트로. 자,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그 세킬런 모델 셀렉션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 불러왔잖아요. 또 불러올 필요는 없겠죠. 그냥 바로 해줍시다. 이 밑에다가. X 트레인과 X 테스트, Y 트레인과 Y 테스트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X와 Y를 테스트 사이즈 0.2의 비율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돌려보면 우리가 원하던 X 트레인, Y 트레인이 다 맞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똑바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X 트레인 보면 SBP, DBP가 다 1600개씩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Y 테스트 이렇게 한번 쳐보면 네, 이렇게 BP 값들만 400개가 잘 들어가 있다는 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훈련 한번 똑같이 시켜볼게요. LR 이퀄 리니어 리그레션 요거 모아주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 코드의 역할은 네, 뭐 쉽게 말해서 모델 만들기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여러분, 네, 모델 만들기예요, 쟤는.
역할이. 그럼 지금 우리가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생성기를 활용해서 LR이라는 선형회귀 모델을 만들어 준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한번 시켜봅시다. 훈련하는 함수 이름 뭐였었죠? 거의 유치원 수업 같아. fit이었죠. 여기다가 무슨 데이터를 넣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트레인 세트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X 트레인과 Y 트레인,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입력으로, 그 다음에 평균 혈압을 타깃으로 이렇게 해주고 훈련을 한번 시켜보면 마찬가지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훈련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나가다가. 실제로 사이클론에서 선형회귀 모델은 경사하강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선형대 수학적으로 깔끔하고 이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아주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튼 자, 이제 성능 제대로 나온 점을 평가를 해볼게요. LR.score. 자, 이 함수에다가 뭘 넣어줘야 될까요? 테스트죠. X 테스트. 수업 진작에 이렇게 할 걸.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0.99994. 네,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강의록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네, 일단 만드는 방법 자체는 우리 아까 전에 변수 하나, 헤모글로빈으로 변수 하나, 헤마토크릿 예측했었던 문제랑 완전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중회귀라고 변수가 많아진다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저기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컬럼 몇 개 더 넣어주면 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는 것도 뭐 에러 핏도 다 똑같고.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놓은 거냐면, 이거 잠깐만 설명해드리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자꾸 입력은 2차원이고 타깃은 1차원이라는 걸 제가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입력은 여러 개의 컬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차원으로 만들어줘야 됐던 반면, 타깃은 딱 하나의 값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1차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코어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높은 성능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잠깐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당연한 게, 지금 이거 선형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두 개 갖다가 하나를 예측하는 건데, 지금 BP라는 게 정의가 SBP와 DBP의 2대1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진짜 당연히 이런 문제 너무 쉽게 풀 수밖에 없겠죠, 상식적으로. 실제로 여기 지금 코이피션트 이렇게 뽑아보면 LR.점 코이프 해가지고 0.3333, 0.6666 누가 봐도 3분의 1, 3분의 2죠. 그러니까 그냥 3분의 1, 3분의 2 가중치를 둬서 얘가 굉장히 깔끔하게 이식을 잘 찾아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다중선형회귀 모델의 특징 하나만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머신러닝 용어들 말씀드릴 때 제가 설명이라는 단어를 잠깐 썼었는데, 설명이 어떤 개념이었었냐면, 모델 자체는 규칙을 학습하는데 그 규칙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우리가 뜯어볼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내부 구조를 약간 이런 파라미터 값을 해본다던가 이런 방법들을 확인해서 대충 그 내부 구조를 한번 검사해보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연구에서는 성능 자체보다 설명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다중선형회귀 모델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앞에 각 변수 앞에 개수가 붙어 있잖아요. x0 앞에 w0, x1 앞에 weight1, x2 앞에 weight2 이런 식으로 개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수들을 비교를 하면 각각의 변수들이 얼마만큼 이 값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느냐, 얘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일종의 설명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SBP랑 DBP는 3분의 1, 3분의 2로 코에피션트가 나왔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 BP라는 값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두 개가 1대2의 중요도, 1대2의 영향력을 가지고 기여한다 라고 우리가 설명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이 앞에 붙는 가중치들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회귀계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회귀식에서 각 항들 앞에 있는 계수라는 뜻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 리그레이션 코에피션트 자체가 다중회귀 모델로 가면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실제로 진짜 딴 얘기긴 한데 딴 얘기는 아니고 제 자랑이긴 한데, 그 학생연구 호의학술지에서 제 포스터 보시면 제 그 2번 플롯 위에 리그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단어가 써 있거든요. 네, 요거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일단 SBP, DBP 갖다가 BP 예측하는 좋은 문제 하나 풀어봤고, 다른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이거 보지 마시고 일단 네, 문제만 설명을 드릴게요. 키랑 몸무게 갖다가 BMI 예측하는 거 한 번만 일단 해보실래요?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미니 퀴즈로.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를 하이트랑 웨이트로 놓고 타깃 데이터를 BMI로 놓으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방금 했었던 거랑 거의 똑같죠, 구조는. 5분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한 문제였으니까 그냥 바로 볼게요. 사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냥 SBP, DBP로 BP 예측하던 문제에서 헤이트, 웨이트 가지고 BMI 예측하는 문제로 정말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똑같죠, 구조가? 두 개 변수 갖다가 하나 예측하는 거.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아까 전에 SBP, DBP로 BP를 예측하는 건 선형성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BP의 정의 자체가 걔네들의 1대2 평균이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좀 다르죠. 원칙적으로 BMI의 정의는 체중 나누기 키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선형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훈련을 쭉 진행해보면 어쨌든 훈련이 잘 되고 또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좀 신기하거든요. 이 관계가 몸무게 나누기 키 제곱인데 왜 이렇게 선형성으로 깔끔하게 R제곱 값도 0.98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오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잘 맞추니까 기분 좋게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얘가 찾아낸 식은 요거예요. 이제 키 앞에다가 코이피션트는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0.29 정도였고 몸무게 앞에 코이피션트는 플러스 0.37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뒤에 편향이 좀 크게 붙어 있네요. 네. 뭐 여러분들 BMI랑 잘 맞는지는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냥 설명을 좀 마저 드려보자면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비교함으로써 각 변수들이 얘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네. 그래가지고 얘를 리그레션 코에피션트라고도 부른다. 저 웨이트들을.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키랑 몸무게가 그러면 BMI를 형성하는데 선형적으로는 0.29 대 0.37의 비율로 기여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키는 일반적으로 값이 뭐, 더 아웃라이어들도 있겠지만 보통 한 150에서 190 안에 있잖아요, 값이. 그리고 몸무게는 뭐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는데 그냥 한 30에서 100이라고 칠게요. 뭐 그 안에 있겠죠, 대충. 근데 문제는 그럼 두 값의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키는 최소 세 자릿수고 몸무게는 최대 두 자릿수고 대충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값인데 얘네들을 우리가 그냥 0.29 대 0.37이라고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 키라는 값은 지금 값이 기본적으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영향이 기본적으로 과대평가가 되어 있을 거고 몸무게는 값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영향은 과소평가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값의 분산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0.29 대 0.37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때 얘네를 평가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특성에 스케일을 맞춰줘야 됩니다. 어떤 값은 세 자릿수, 어떤 값은 두 자릿수, 어떤 값은 뭐 0점 얼마. 이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그 영향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값의 상태를 대충 비슷하게 다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봐봐요. 첫 번째로 normalization이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standardiz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단어 진짜 섞어서 많이 쓰거든요. 표준화를 정규화라고 하고 정규화를 표준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위에 게 정규화하고 밑에 게 표준화고 다 맞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규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정규적인 범위 내로 모든 값을 다 때려 넣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식은 이렇거든요. 데이터에서 전체 데이터의 최소값을 빼고 그거를 최대 빼기 최소, 그러니까 범위의 크기로 나눠줍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전체 사람들의 키가 있는데 최소값이 150, 최대값이 190이라고 쳐봅시다. 내가 180이라고 쳐봐요. 좋겠다. 그러면 지금 일단 180에서 최소값인 150을 뺍니다. 그러면 30이 나오죠. 그거를 190 빼기 150, 그러니까 최소와 최대의 그 범위 40으로 나눕니다. 그럼 0.75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50부터 190까지의 값이 있잖아요. 얘를 0이랑 1로 이렇게 옮겨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180 위치에 있던 내 키는 0.75 정도의 포지션으로 온 거죠. 얘는 뭐냐면 최소값과 최대값의 전체 위치를 0과 1이라고 단순화해놓고 내 실제 값이 지금 이 상에서 이 0과 1이라는 스케일 상에서 어디 정도 위치로 옮겨지느냐. 이게 정규화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최대와 최소의 스케일을 이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에서 민맥스 스케일링, 최소 최대 스케일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값은 딱 빵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데이터는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이게 정규화입니다. 자, 다음 표준화는 뭐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신 거예요.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기. 이거 뭔지 아시죠? Z점수 구하는 거죠. 네. 그 여러분들 내신 하실 때 생각해보면 그때 Z점수 되게 중요하잖아요. 소시스 구할 때. 이게 평균이 내가 똑같이 90점이어도 평균 85점인 시험에서 90점 본 거는 좀 잘했네 싶지만 평균 45점짜리에서 90점 맞으면 와, 저 미친놈 뭐지? 싶잖아요. 평균이 그만큼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표준 편차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똑같이 평균 70에 뭐냐 내 점수 90이어도 표준 편차가 한 5점밖에 안 난다. 그럼 나는 애들 다 70 받고 있는 동안 나 혼자 엄청 잘 본 거죠. 근데 만약에 표준 편차가 30점 난다. 그러면 굉장히 값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 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건 무슨 행위냐? 내 평균에 대해서 내 점수의 위치를 전체 분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몇 배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거를 지표화시킨 게 표준화였죠.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정규화는 딱 0에서 1 사이 실수만 등장했잖아요. 얘는 이론적으로 어떤 실수도 등장할 수 있어요. 뭐 진짜 극단적으로 평균이 70점인데 애들 표준 편차가 0.01이래. 근데 내가 90점을 받았대. 그러면 이거 Z점수 2000 나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론상 모든 실수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식적인 분포라면 한 보통 마3에서 3 사이로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뭐라 그래야 될까?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어쨌든 정규화는 무조건 값을 0에서 1 사이로 통일. 그다음에 표준화는 값을 어쨌든 한 마이너스 몇에서 몇 플러스 몇 사이로 통일. 기본적으로 값들의 범위가 굉장히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크기가 달랐던 값들을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맞춰놓고 나면 그제서야 값들의 스케일, 값들이 퍼지는 범위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가 제대로 된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정규화랑 표준화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뭘 써야 되느냐? 이거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잠깐 교양 수준으로 들어주세요. 정규화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상치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키를 가지고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키가 230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값이 다 0.4, 0.5 언더에 있겠죠? 이거 좀 액시던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상치가 있을 때는 좀 사용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 어떨 때 쓰면 좋냐? 값이 딱 특정 범위 안으로 나와야 될 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음향 데이터. 어차피 이거 그냥 소리의 크기는 얼마에서 얼마 사이잖아요. 얼마 헤르츠 뭐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값. RGB 값은 항상 0에서 255 사이죠. 이런 거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주기 쉽겠죠. 이런 식으로 범위가 이미 좀 고정이 되어 있고 이상치가 없을 때는 정규화를 많이 씁니다. 이미지랑 음성 처리에서요. 반대로 그냥 뭐 키, 몸무게 이런 식으로 피처들이 막 튈 수 있고 이상치들이 있을 수 있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표준화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는 표준화를 쓰고 다만 자료 유형이 이미지나 음성처럼 특수 케이스면 정규화를 쓴다 정도로 일단은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딥러닝 할 때 우리가 정규화를 실제로 한번 써볼 거라서 그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왜 계속 끊기니? 자, 7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규화랑 표준화를 각각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제가 하이트랑 웨이트 각각 표준화, 정규화 하는 방법 식으로 그냥 쭉 써놓은 거거든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2차 실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이라면. 하이트에서 키에서 최소값 뺀 다음에 최대 빼기 최소로 나눈 거죠. 근데 우리 아까 봤었던 그 식 자체 정의에 굉장히 충실하게 썼죠. 그 다음에 표준화도 되게 똑같은 게 지금 여기 키에서 키의 평균을 뺀 다음에 키의 표준 편차로 나누고 있죠.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죠. 이런 식으로 정규화와 표준화를 해줄 수 있다. 근데 귀찮죠? 컬럼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려면. 그래서 네, 이걸 내가 뒤에 써놨구나. 네, 귀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는 게 맞기는 한데 조금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얻어낸 게 뭐였냐면 여기서 LR 좀 코이프트 해보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치 0.29 대 0.37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 한번 정규화를 해가지고 제대로 표준화를 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Y는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Y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표준화를 하는 목적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입력 데이터에서 각 피처들의 영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함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입력 데이터만 표준화를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만 한번 해볼게요. X트레인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요. X트레인 빼기 X트레인 점 민. 지금 모든 X트레인 값들에서 평균을 다 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나누냐? X트레인 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STD. 이렇게 해주면 X트레인이라는 그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모든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 작업을 해주겠죠. 참고로 지금 X가 X트레인이라는 게 그 키와 몸무게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저런 작업이 되냐? 놀랍게도 판다스는 정말 정말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식을 치면 알아서 키는 키끼리 평균을 빼고 키의 표준 편차로 나누고 몸무게는 알아서 몸무게의 평균을 빼고 몸무게의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게 컬럼별로 연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쓴 것처럼 이렇게 컬럼마다 나누어 가지고 연산을 해주지 않아도 저식 한 줄이면 모든 컬럼에 대해서 각각의 알맞는 표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들의 표정이 항상 오묘해가지고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저 표준화식 쳐가지고 엑스트레인 표준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훈련 피트 메소드까지만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까지 되면 반짝반짝. 약간 여러분 자리마다 그 오징어 게임 버튼 설치하고 싶어요. 삐 이거 초록색. 재밌겠는데? 수업 중단 투표. 뭐 대충 되신 걸로 간주하고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학습을 진행해보면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랜덤 스테이트에 따라서 대충 한 저 정도 값이 나왔을 거거든요. BMI는 마이너스 2.8 곱하기 키 플러스 한 4.8 곱하기 몸무게. 자, 이제 우리 키랑 몸무게는 지금 다 표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스케일이 맞을 거예요. 어쨌든 평균은 다 0에 맞춰져 있고 어쨌든 표준 편차는 다 1에 맞춰져 있고 분산과 평균이 다 맞는 상태예요. 그럼 이러면 우리가 데이터의 스케일이 다 같은 상태라고 일반적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퍼지는 정도, 대충의 크기들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서는 저 코에피션트들을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0.29 대 0.37 이 숫자는 굉장히 스케일에 영향을 받은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평가였지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8 대 플러스 4.8로 맞춰가지고 만든 저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변수의 영향력인 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회귀계수의 비교가 가능해졌으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아, 저 앞에 붙어 있는 저 숫자가 실제로 변수의 영향력이 맞겠구나.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BMI를 선형적으로 예측함에 있어서는 대충 2.8 대 4.8, 한 1대 2 조금 못 미치는 비율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많나요? 원래 머신러닝이 좀 그렇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께는 제가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네,
뭐죠? X 트레인을 바로 표준화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거 잠깐만 좀 주의해서 봐주세요. 그러니까 X 2,000명 다 들어있는 입력 데이터 있잖아요. 걔를 먼저 이렇게 표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데이터를 분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한 건지 보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2,000명짜리 데이터를 싹 다 표준화를 해놓고 이거 나눠서 표준화하기 귀찮으니까 일단 표준화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짓을 보통 하냐? 분리한 다음에 표준화하면 트레인 테스트 각각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 근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표준화를 했을 때는 X민과 XSTD,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X 전체의 데이터를 통해서 구한 평균과 표준 편차죠. 기술 통계량들. 그렇죠.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트레인 셋에도 테스트 셋에도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의 전체로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셈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그 표준화부터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나눴기 때문에 표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X 전체의 평균이 얼마냐, X 전체의 표준 편차가 얼마냐, 이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준화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렇게 분리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 트레인에도, X 테스트에도, 훈련 데이터에도, 평가 데이터에도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하는 건 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아까 전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는 거 봤었잖아요. 우리가 테스트를 왜 나눴냐? 그 문제 때문이었죠. 우리가 공부한 문제로 우리가 시험 보는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네, 그, 이해되시죠?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의 정보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렇게 표준화를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분리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테스트에 대한 정보가 트레인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트레인과 테스트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잖아요. 얘를 나중에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셋에다가, 트레인 셋에다가도 테스트 셋의 정보가 어느 정도는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건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눠받은, 트레인을 위해서 받은 자료에 이미 어느 정도 시험 문제, 테스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흘러 들어온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그쪽 거를 같이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표준화를 해서 데이터를 섞어버리고 그 다음에 분할을 하면 데이터를 분할하는 의미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분할을 해놓고 엄격하게 각각 표준화를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테스트 셋, 우리가 평가하기 위한 자료의 그 정보가 트레인 셋, 훈련 데이터로 좀 흘러 들어가는 상황. 문제 유출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에 관련된 정보가 우리 공부하는 자료에 있었던 상황.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가 샜다, 데이터가 누수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리키지죠.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리키지가 발생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제공한 트레인 셋에 테스트 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들어간 셈이 되어버리니까. 정규화도 똑같아요. 트레인 셋에다가 테스트 셋에 최소값과 최대값이 들어가 버린 상황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에서 머신러닝 모델 훈련에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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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걸 사람들이 생각보다 신경을 진짜 안 쓰는데 제가 의료인공인의 경진대회 나갔었잖아요. 12팀 중에 한 7팀이 이걸로 지적당했어요. 결선까지도. 그 정도로 이 문제 제대로 컨트롤 안 하면. 근데 그거 교수님들은 되게 빨리빨리 캐치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거기서 분리할 때 이거 똑바로 나눴냐, 뭐부터 했냐. 그럼 뭐 여기서 데이터 셌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게 냉정하게, 엄격하게 평가를 하세요. 왜냐면 평가 지표로 누군가가 98%라는 걸 들고 왔으면 특히 이게 의료 문제면 우리가 98%로 그 진단을 신뢰할 수 있구나라고 믿고 쓸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누수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평가 지표가 신뢰할 수 없는 지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델을 만들었는데 아무 가치 없는 모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누수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 컨셉은 알겠죠? 표준화를 먼저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분리하고 표준화. 근데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고민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트레인끼리 테스트끼리 각각 표준화를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 얘기 한 번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일단 트레인끼리 테스트끼리 분리는 됐으니까 서로 정보가 섞이진 않으니까 데이터 누수가 일어나진 않겠죠. 적어도 이렇게 하면.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모델이 2x 플러스 1이라는 회귀식을 열심히 훈련한 끝에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트레인셋에서는 똑같은 10이라는 값을 표준화했는데 트레인셋에서는 1.0이 되고 테스트셋에서는 0.5가 된다고 해볼게요. 왜냐하면 둘은 다른 데이터셋이니까 물론 실제로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진 않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가 좀 차이가 있겠죠. 트레인과 테스트는 어쨌든 분리를 해냈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데이터 변동이 있겠죠. 그러면 같은 값이라도 트레인셋에서 표준화했을 때랑 테스트셋에서 표준화했을 때 다른 값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모델은 이렇게 1.0 트레인셋 기준으로 1.0이 들어갔을 때 2.1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되게 올바르게 훈련을 하고 스스로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테스트셋에서 0.5가 되어버린 이상한 값을 넣어놓고 너 왜 갑자기 2.0이라는 아니죠? 네, 2.0이라는 이상한 출력을 내뱉느냐? 너 잘못되었다라고 평가하면 모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인이랑 테스트를 각각 표준화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었던 데이터 누수는 확실하게 방지가 되는데 이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서로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라도 서로 다르게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의도했던 예측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를 일단 나눈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부터 분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트레인 셋의 정보 하나로 트레인도 표준화하고 테스트도 표준화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되게 직관적이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분리한 다음에 각각 표준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스케일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데이터만 가지고 얘의 정보로 얘의 평균과 얘의 표준 편차로 트레인 테스트를 둘 다 표준화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9차시부터 11차시까지 실습 예정되어 있는데 저 데이터 누수 진짜 꼼꼼하게 볼 거거든요. 여러분 코드 다 뜯어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거 표준화하고 분리했네. 아이 네임뜻 이럴 겁니다. 농담이에요. 아 농담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할 건데 아무튼 네 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연구자들 중에서도 이걸로 실제로 실수해가지고 논문 계속 리젝 먹고 하시는 분들 많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정확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분리부터 한다. 일단 격리시킨다. 트레인과 테스트를. 그 다음에 X트레인의 민과 X트레인의 표준 편차로 트레인도 표준화하고 테스트도 표준화한다. 요게 정확한 표준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자, 그래서 얘를 식으로 한번 그냥 써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X트레인 테스트 먼저 이렇게 분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맞아요. 이 방법은 맞아요. 그래서 그냥 트레인의 민으로 트레인을 표준화하면 되는데, x 테스트도 여기서는 x 트레인.min 그리고 x 트레인.std로 나눠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밑에 식이 보면 지금 테스트인데 트레인 정보 쓰고 있잖아요. 저거 인공지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오타 아니야? 저기도 트레인 테스트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게 데이터 누수도 방지하면서 스케일을 정확하게 지켜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이 데이터로 평가를 해볼게요. 일단 이 셀 적용해주고요. 그 다음에 훈련 돌리고요. 코에피션트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LR 점 스코어 해가지고 X 테스트, Y 테스트 쳐서 평가까지 해주겠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줄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이미 엑스트레인이 첫 번째 줄, 이거 네 번째 줄에서 이미 표준화가 돼버렸죠. 그러면 평균이 빵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돼버렸잖아요. 정확하게. 그거 가지고 지금 엑스 테스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식이 정확한데, 네. 실제로 코드를 실행해보면 우리가 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제대로 생각을 안 했던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표준화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거를 제대로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엑스트레인이랑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정확하게 저장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저장해둔 변수 값을 각각 불러와가지고 얘로 표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왜 실수를 했느냐? 사실 실전에선 이렇게 우리가 표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마저도 귀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실제 표준화는 어떻게 해주느냐? 사이킨런에서 네, 이 사람들은 그냥 귀차니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려 표준화 모델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름 보이시죠?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냥 표준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계속 가도 되나요? 네? 네. 계속 해도 되나요? 네.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건 뭐냐면 얘도 똑같아요. 그냥 어떤 모델을 만들어주는 생성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클래스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똑같이 fit 메소드가 있어요. 근데 얘는 표준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머신러닝 모델처럼 훈련이 되는 건 아니고 fit extrain을 하면 뭐가 되냐? extrain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일단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변화는 어떻게 해주느냐?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ss.feedXtrain 하면 이미 SS라고 하는 저 모델, 스탠다드 스케일러 모델에다가 엑스트레인의 정보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점 트랜스폼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저장해놨던 정보를 가지고 트레인을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던가, 테스트를 이렇게 표준화를 해주던가, 이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식으로 치고 싶으시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저렇게 표준화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사이킨런에서 제공하는 더 편리한 방법을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자, from scikit-learn 프리프로세싱 안에 있습니다. 전처리한다라는 뜻이죠. 여기 뭐가 있느냐? 임포트 누굴 해줄 거냐?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를 불러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분리를 했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ss.fit ss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하면 아까 전에 LR는 리니어 리그레션 요 괄호 요게 의미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어서 LR이라는 변수에 저장한다였죠.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도 비슷하게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걔를 SS라는 변수에다 저장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SS에다가 fit 메소드를 사용하면 fit 함수를 사용하면 이 X 트레인에 있는 평균과 표준 편차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얘가 알아서 엑스트레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서 저장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냐? ss.transform, 변환한다라고 하는 저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x트레인을 변환해준 결과는 x트레인 변수에 다시 저장을 해주고 이거 이제 무슨 구조인지 아시죠? X트레인을 변환해서 도로 X트레인으로 저장한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X테스트도 저장을 변환을 해서 X테스트에 저장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X트레인을 뽑아보면 표준화가 아주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값들이 어쨌든 대충 0 주변에 다 소수점으로 몰려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도 골고루 있고 이런 걸 보니까 표준화가 올바르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뭐냐? 이건 잠깐만 들어주세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원래 우리가 처음 들어갔었던 엑스트레이는 그냥 저기서 컬럼 인덱싱에서 뽑아낸 데이터 프레임 형태였잖아요. 근데 쟤를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깨버리고 저렇게 그냥 숫자들 배열로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래도 잘 인식하고 그냥 쭉쭉쭉쭉 돌리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꼭 꾸역꾸역 굳이 엑스트레인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유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엑스트레인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트랜스폼 된 결과 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숫자들의 배열로 나온 건데 얘를 다시 한번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원래 2차원 표 형태로 복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엑스트레인을 돌려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표 형식으로 돌아온 거를 볼 수가 있죠.
마지막 추신의 추신. 그런데 저 표에 지금 헤더를 보면 컬럼 이름이 다 날아갔어요. 지금 0이랑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키랑 몸무게인데 0이랑 1이라고 컬럼 이름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컬럼 이름을 복구를 해줘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여기다가 그냥 처음부터 컬럼 이름들은 X트레인의 원래 컬럼을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써놓은 게 그냥 그 소리예요. X트레인을 만들 때 얘를 컬럼즈는 X.컬럼즈 이렇게 해주면 얘 컬럼 이름들을 알아서 얘가 유지를 해준다. 컬럼즈는 X.컬럼즈.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비로소 height, weight라는 컬럼 이름까지 제대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표준화를 이제 예시로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정규화를 하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표준화 말고 민맥스 스케일링 아니면 노멀라이제이션 그거 할 때는 민맥스 스케일러라는 게 사이클런에 요 스탠더드 스케일러랑 똑같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써가지고 모든 문법 다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클래스만 바꾸시면 돼요. 자, 드디어 5차 시가 끝났습니다. 자, 했던 내용 잠깐 정리해 볼게요.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발전사부터는 좀 패스를 하고요. 오늘 초반에 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선형 회귀 알고리즘, 기본적으로 선 하나를 찾아내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중 선형 회귀여도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그냥 x 값들이 더 여러 개로 늘어났고 그 앞에 붙는 가중치, 개수들도 여러 개가 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사이클런에서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가지고 이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이클런은 기본적으로 항상 PC 훈련, 프레딕트가 예측, 스코어가 평가이다. 그런데 우리 맨 처음에 썼던 것처럼 그냥 2,000명짜리로 훈련시키고 2,000명짜리로 평가를 하면 마치 내가 시험 공부한 내용으로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눠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8대2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1,600명, 400명으로 나눠가지고 실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 표준화. 다중선형 회귀 알고리즘처럼 변수가 여러 개로 늘어났을 때 우리의 목적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각 변수들의 스케일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는 표준화와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는 정규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를 먼저 표준화나 정규화를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뜯으면 결론적으로 전체 데이터 정보가 전체에 각각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볼 내용으로 공부하고 공부한 내용으로 시험 보고 데이터 사이에 이게 트레이닝과 테스트 분리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데이터 누수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트레인 테스트를 먼저 쪼개고 그 다음에 변환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각각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스케일이 틀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인의 정보를 가지고 트레인과 테스트를 둘 다 정규화 또는 표준화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식을 우리가 직접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사이클런에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굉장히 간편한 클래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면 조금 더 편하게 마치 어떤 모델을 훈련시키고 사용하듯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저장하고 그걸로 변환을 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은 머신러닝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고요. 특히 데이터 누수는 정말 정말 잘 기억을 해주세요. 머신러닝 초보 연구자들, 사실 중수까지 넘어가도 정말 실수하기 쉽고 컨트롤 잘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머신러닝에서 딱 이것만 잘 챙겨도 진짜 어디 가서 무시당할 일은 없다라는 걸 딱 세 개만 꼽아보자면 데이터 누수 정확하게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이따가 설명드릴 과대적합, 과소적합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릴 클래스 불균형 처리하는 거. 요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실 수 있으면 진짜 어디 가서 머신러닝 좀 잘 배웠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누구한테 배웠니라고 하면 제 이름을 대시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이제 기본적인 머신러닝과 그 이론들을 다 배웠고요. 이제부터 진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하나하나 강론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